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가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그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 김중미 작가님의 장편 소설입니다. 낮은 산 출판사이고요. 차분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모리 이야기. 아기들이 자라 내 곁을 떠날 때까지 안전하게 지키고 싶었다. 아가야, 얘들아, 어디 있는 거니? 얘들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 골목이란 골목은 다 뒤지고 다녔으나 어디에도 흔적이 없다. 실눈을 뜬 채 내 발을 허우적거리며 엄마 젖을 찾는 태어난 지 이제 겨우 열흘 지난 갓난 아기들이다. 시장 안 슈퍼와 반찬가게 건물 사이에 있는 틈은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창고로 쓰였다. 그곳이 나와 아기들의 보금자리였다. 아기들만 둔 채 나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서둘러 보금자리를 옮겨야 할 형편이었다. 자리를 비운 것은 건물 사이로 새어 들어온 햇빛이 내 수염만큼만 늘어난 정도였다.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기들과 보금자리 앞에 쌓여 있던 잡동사니들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다른 고양이나 낯선 동물 냄새는 없었다. 누군가 아기들이 있던 상자를 통째로 드러낸 게 틀림없다. 그럴 수 있는 건 사람뿐이다. 슈퍼 옆 창고가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안 건 며칠 전이었다. 시장 리모델링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나는 리모델링이 뭔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협을 알아채지 못했다. 어제 이 시장 골목에서 가장 오래 산 얼룩이 아줌마가 느긋하게 젖을 먹이고 있는 나를 보고는 놀라서 말했다. 아직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어서 새 보금자리를 찾아야지. 왜요? 공사가 시작됐어. 뚝딱거리는 소리랑 윙윙거리는 소리 못 들었어? 시장을 싹 고친데 며칠 전부터 시장 사람들이 짐을 옮기고 있어. 여기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럼 어디로 옮기죠? 지금 시장 전체가 난리야. 고양이들이 모두 새 보금자리를 찾고 있어. 아기 데리고 옮길 만한 데가 없을 텐데 여기 내 옆에라도 잠시 와 있을래? 좁긴 하지만 너희 식구 정도는 있을 수 있어. 얼룩이 아줌마가 있는 곳은 내 보금자리 바로 위 반찬 가게의 낡은 지붕 밑이다. 얼룩이 아줌마는 내가 엄마한테서 막 독립해 떠돌다 한 암고양이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나를 구해주었다. 그리고 내가 새끼를 뱄을 때도 이 보금자리를 알려주었다. 처음 아줌마를 만났던 그때 아줌마는 자기 아기들을 잃고 슬픔에 젖어 있었다. 고양이들은 암컷끼리 가까이 지내지 않는 편이지만 아줌마는 자기가 지키지 못한 아기들을 대신해 나를 돌봐주었다. 내게는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얼룩이 아줌마도 이제 늙었다. 내가 아기들을 데리고 얼룩이 아줌마 곁에 있으면 아줌마가 위험해질지도 모른다. 더는 신세를 질 수 없다. 내가 머뭇거리자 얼룩이 아줌마가 말했다. 괜히 고생하지 말고 올라와. 괜찮아. 일단 한번 돌아보고 올게요. 골목으로 나서긴 했으나 이미 온 시장 골목이 아수라장이었다. 낡은 지붕과 간판이 다 뜯어져 길가에 널브러져 있고 잡동사니로 막혀있던 건물 틈새도 훤히 드러나 있었다. 문이 닫힌 채 오래 방치되어
고양이들 집이 되었던 낡은 중국집도 다 치워지고 건물 옥상에 쌓여있던 물건들도 죄다 길가에 나와 있었다. 몸을 숨길 곳이 사라진 최악의 상황이었다. 살고 찾는 것은 포기하고 공동 수도로 가서 물만 잔뜩 마셨다. 배가 고팠지만 아기들끼리 놔둔 채 먹이까지 찾아다닐 수는 없었다. 그렇게 서둘러 돌아왔는데 아기들이 사라진 것이다. 아기들이 젖을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았다. 나는 아기들을 부르며 시장 골목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아기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입속이 바싹바싹 타들어갔다. 눈물이 앞을 가려 길이 보이지 않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왔다가 다시 물러갈 때까지 찾지 못했다. 첫 아기들을 이렇게 어이없이 잃을 줄은 몰랐다. 나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 아기들이 자라 내 곁을 떠날 때까지 안전하게 지키고 싶었다. 아기들만큼은 나와 달리 당당하게 독립시키고 싶었다. 나를 놀리고 무시하던 다른 고양이가 부러워할 만큼 멋진 고양이로 키울 작정이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형제들보다 덩치가 작고 다리가 짧았다. 엄마는 늘 내게 말했다. 에고, 그 짧은 다리로 사냥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사냥을 못하면 이 험한 길에서 살기 힘들 텐데 새끼는 낳아서 키우겠니? 엄마 걱정대로 나는 사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독립할 때가 다가오는 게 두려웠다. 어떻게든 엄마 옆에 오래오래 있고 싶었다. 그러나 엄마는 인정사정 없이 말했다. 살아남으려면 너만의 영역을 개척하고 지켜야 해. 그걸 내가 만들어줄 수는 없어. 이 시장 골목에는 고양이가 너무 많아. 너나 나나 각자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길을 찾아. 그리고 덧붙였다. 너는 차라리 사람 눈에 띄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자유는 잃어도 목숨은 이어갈 수 있을지 몰라. 넌 아무래도 사냥보다 사람 말을 배우는 게 빠를 것 같으니. 엄마에게서 독립한 뒤 늘 배가 고팠고 늘 쫓겼다. 사냥에 서툰 내가 먹이를 구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시장에 흘린 음식을 주워 먹거나 할머니의 좌판에서 말린 생선을 슬쩍 하는 게 전부였다. 그러다 가끔 시장 관리인 아저씨에게 걸려 발에 치이고 구정물을 뒤집어 쓰기도 했다. 수시로 다른 고양이들한테 쫓겼고 어렵게 얻은 먹이를 빼앗겼다. 이갈이를 하고도 쥐 한 마리조차 잡지 못하는 나는 다른 고양이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힘센 녀석들한테 잡혀 물리고 뜯기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때마다 자존심도 땅바닥에 떨어져 이리저리 짓밟혔다. 장마철에는 생선가게 아래에 고인 물을 먹었다가 설사병이나 죽다 살아났다. 그래도 여름과 가을에는 거미나 귀뚜라미 같은 벌레도 잡아먹었고 시장에 손님이 많을 때는 음식 찌꺼기라도 구할 수 있었다. 태어나 처음 맞은 지난 겨울은 혹독했다. 모든 것이 꽁꽁 언 겨울에는 먹이를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다. 물조차 마시기 쉽지 않았다. 시장통에서 깨끗한 물을 얻어먹을 수 있는 곳은 횟집 골목 공동수도가 유일했다. 그런데 수도가 얼어서 터질까봐 물을 잠가 놓은 바람에 어떤 날은 물 한 방울 얻어먹지 못했다. 혀가 바싹바싹 마르고 털을 고르지 못해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하게 내 주변으로 수컷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그제야 내 몸에 변화가 왔다는 게 느껴졌다. 암고양이가 되고 있었다. 몸집이 작고 다리가 짧은 내게도 관심을 보이는 수컷이 있다는 게 신기했다. 윤기나는 검은 털을 가진 수컷 하나가 나를 쫓아다니기 시작했다. 그 검은 고양이는 내가 잠시라도 다른 데 정신을 팔면 얼른 내 엉덩이 쪽으로 코를 들이대려 했다. 그러면 나는 등을 구부려 올리고 꼬리와 털을 있는 힘껏 세웠다. 널 해치려는 거 아니야. 검은 고양이가 말했다. 알아. 나는 사냥을 잘해. 너도 알지? 내가 곧 이 영역의 우두머리가 될 거라는 걸? 관심 없어. 검은 고양이 말고도 내 보금자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수컷이 더 있었다. 나와 같은 고등어 무늬를 한 고양이는 검은 고양이처럼 덩치가 크지는 않지만 몸이 날래고 단단해 보였다. 그러나 내 마음을 움직인 수컷은 윤기가 흐르는 검은 털을 가진 힘센 고양이도 날랜 몸과 뛰어난 사냥 실력을 가진 고등어 무늬 고양이도 아니었다. 시장 사람들이 노랑이라고 부르는 그 아이는 몸집이 나보다 조금 더 컸다. 그 아이도 내 몸에서 암내가 나고부터 내 주위를 맴돌았다. 그러나 다른 고양이들처럼 가까이 와서 찝쩍거리는 법은 없었다. 슈퍼와 반찬가게 사이를 오가며 나를 살피더니 어느 날 종이상자 더미 위에 기절한 작은 쥐를 놓고 갔다. 다음 날은 어디서 햄 한 조각을 물어다 놓고 종이 상자에다 뺨을 비벼 자기 냄새를 잔뜩 남기고 갔다. 상자 더미를 넘어와 치근덕거리는 수컷들보다 부끄러움이 많고 조심스러운 그 아이에게 마음이 끌렸다. 내가 마음을 열자 그 아이는 내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수컷들과 싸움을 벌였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싸움을 벌여 수컷들을 내 영역에서 밀어내던 날, 그 아이는 귀 한쪽이 찢어지고 목덜미 털이 뭉텅이로 빠졌다. 그 아이가 좋아졌다. 배가 불러오는 걸 눈치챈 얼룩이 아줌마는 너무 일찍 엄마가 될 나를 걱정했다. 나도 새끼를 일찍 낳은 편인데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 번씩 다 겪은 다음이었어. 그래도 힘들었는데. 아줌마는 자신의 보금자리 아래를 내주었다. 그리고 바닥에서 찬기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종이 상자를 두둑이 깔게 도와주었다. 다행히 내 보금자리는 삼면이 벽으로 막혀 있고 한쪽은 잡동사니들이 잔뜩 쌓여 있어 바람도 다른 고양이들의 해코지도 막아줄 수 있었다. 다른 고양이들은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덜컥 새끼를 뱉다고 나를 비웃었다. 저 몸으로 새끼들을 끝까지 지키기나 하려나? 애가 애를 가졌어. 쯧쯧. 그나마 내 짝이 곁을 떠나지 않고 먹을 것을 얻어다 주는 게 다행이었다. 내 짝은 사람들과 사이가 좋은 편이었다. 시장 골목에 있는 가게에서 정해진 시간에 밥을 얻어먹었다. 아침을 주는 건어물 가게 아줌마는 내 짝을 노가리라고 불렀고, 점심을 주는 어묵 가게 아저씨는 노랑이, 저녁을 주는 치킨집 아저씨는 순둥이라고 불렀다. 사람들과 자주 부딪혔던 짝은 사람 말을 많이 알고 있었다. 덕분에 나도 사람 말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다. 내가 경험한 사람들은 대체로 나를 싫어했고 위협했다. 그래서 내가 배운 건 주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말뿐이었다. 그런데 짝은 달랐다. 사람의 표정과 말을 읽고 이해할 수 있었다. 짝 덕분에 추운 겨울을 배를 골지 않고 날 수 있었다.
꽃샘 추위가 찾아온 날 진통이 시작되었다. 진통이 심해지자 짝은 내 허리에 올라타 옆구리를 꾹꾹 눌러주었다. 첫 출산의 두려움과 고통을 짝 덕분에 잘 이겨냈다. 얼룩이 아줌마는 내가 어미복은 없어도 짝꿍복은 있다며 놀렸다. 태어난 아기는 넷이었다. 아기들은 희한하게도 모두 짝과 같은 색깔의 줄무늬였다. 아기들이 아빠를 닮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출산을 다 끝내자 짝은 소리 없이 사라졌다가 제법 큰 쥐를 물어다 주었다. 짝은 하루에 한 번씩은 기절한 쥐나 어묵, 빵 같은 걸 물어다 주었다. 보통 고양이들은 가족이라는 걸 이루고 살지 않는다. 짝처럼 출산까지 도와주는 수고양이는 흔치 않았다. 아기들이 태어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짝이 오지 않았다. 해가 뜨고 그 해가 다시 지고 어둠이 내렸는데도 오지 않았다. 나는 짝이 떠날 때가 된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아기들이 곤히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이를 구하러 나왔다. 그때 얼룩이 아줌마가 뛰어오며 말했다. 네 짝 죽었다. 아줌마가 데려간 곳은 치킨집 바로 앞이었다. 내 짝은 그곳에 쓰러져 있었다. 머리 주변에 피가 흥건했다. 치킨집 아저씨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와 짝을 봉투에 담았다. 안쓰러워라. 어쩌다 이랬대? 그릇가게 아줌마가 혀를 찼다. 애가 아주 순하고 영리했는데 이렇게 오토바이에 칠 애가 아닌데. 건어물 가게 아줌마도 눈물을 훔쳤다. 치킨집 아저씨가 속상해하며 말했다. 배달하는 청년 말이 얘를 보고 자기도 브레이크를 잡긴 잡았대요. 알아서 비킬 줄 알았는데 글쎄 이 녀석이 입에 물고 있던 닭다리를 떨어뜨렸다 다시 무는 바람에 이 녀석이 요즘 손님이 남기고 간 치킨을 주면 여기서 먹지 않고 어딜 가져가더라고요. 아무래도 같이 붙어 다니던 그 작은 고등어 무늬 암컷한테 가져다 주는 것 같더니만. 나는 하얀 비닐봉투에 쓰레기처럼 담긴 짝을 그냥 볼 수 없었다. 짝에게 다가가려는데 얼룩이 아줌마가 막아섰다. 아니야, 가면 안 돼. 아줌마는 내 귀와 눈가를 핥아주며 말했다. 안타깝지만 우리한테는 흔한 일이잖아. 너나 나나 언제 저렇게 될지 몰라. 마음 독하게 먹고 아기들 키워야지. 아줌마 말대로 흔한 일이었다. 차나 오토바이에 치이는 것도 굶주리고 병에 걸려 죽는 것도 흔한 일이었다. 그러나 독립해 처음 만난 친구이자 짝이었다. 내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려다 사고를 당한 게 틀림없었다. 그런데 저렇게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오래 슬퍼하고 있을 수도 없었다. 아기들을 지켜내야 했다. 짝이 죽고 제대로 먹지 못한 며칠 사이 젖이 확 줄었다. 막내는 다른 아기들보다 작고 말라 걱정이었다. 어떻게든 아기들을 다 살리려고 이를 악물었다. 그런데 짝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아기마저 잃고 만 것이다. 우리에게는 거리에서 죽는 일만큼이나 아기를 잃거나 어미를 잃는 일도 흔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슬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아기들을 잃은 지 사흘 만에 젖이 말랐다. 아기들은 늘 젖이 부족했다. 내가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다. 누군가가 아기들을 데려가지 않았다 해도 나는 내 아기들을 끝까지 지킬 수 없었을지 모른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요?
엄마는 내가 혼자 살아남지도 못할 거라고 했는데 아기까지 낳아서. 얼룩이 아줌마가 말했다. 첫 배는 많이 실패하는 법이야. 나도 잘 키워서 독립시킨 아기들보다 잃은 아기들이 더 많아. 그게 우리 고양이들 삶이야. 이렇게 자기 탓하면 길에서 살 수가 없어. 앞으로 더 강해져야지. 그러나 나는 더 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그냥 이 골목 어디선가 목숨을 붙이고 살다가 빨리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내 속마음을 읽은 얼룩이 아줌마는 하루 종일 내 곁을 맴돌았다. 허튼 생각은 하지 말고 이 악물어. 더 큰 일이 닥칠 거야. 공사가 끝나면 우리뿐 아니라 가게 앞에서 노점을 하던 사람들도 쫓겨날 거래. 힘센 놈들만 살아남는 건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 그러니 똑바로 정신 차려야 해. 시장 골목은 엉망이 되었다. 얼룩이 아줌마와 내가 머물던 건물도 공사를 시작해 보금자리가 사라졌다. 날마다 일어나는 영역 정쟁으로 고양이들이 다치거나 죽었다. 얼룩이 아줌마와 나는 골목에서 밀려나 잠깐이라도 몸을 숨길 곳을 찾아다녔다. 그러다 문 닫은 카페 옥상을 겨우 찾아냈다. 옥상 빈 화분 사이가 우리 보금자리가 되었다. 며칠 사이 얼룩이 아줌마 몸이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우리가 며칠 동안 먹은 거라고는 빗물 몇 모금이 전부였다. 몸이 안 좋은 건 얼룩이 아줌마만이 아니었다. 나도 며칠 전부터 눈곱이 끼고 가렵더니 이제는 앞이 잘 안 보일 정도였다. 비가 그치지를 않네. 나는 얼룩이 아줌마가 걱정되었다. 아줌마, 바닥이 다 젖었어요. 그러다 감기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다른 보금자리를 찾아볼까요? 나는 괜찮아. 너나 다른 곳을 찾아봐. 아니에요. 난 그냥 아줌마 옆에 있을 거예요. 아줌마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또 고집이다. 여긴 안전하지가 않아. 머지않아 여기도 공사가 시작될 거야. 넌 아직 살 날이 많지만 나는 아니야. 너라도 살 길을 찾아. 그런 말 말아요. 뭐 먹을 것 좀 구해올게요. 아줌마가 말했다. 비가 와서 쉽지 않을 거야. 그래도 한번 찾아볼게요. 믿어봐요. 카페 아래 지붕을 타고 시장 바로 옆 상가 쪽으로 가보기로 했다. 시장을 벗어난 곳에는 식당도 문을 열었고 밤이 되면 포장마차도 문을 열었다. 비가 와서 인적이 드물었다. 이런 날은 먹을 것을 구하기가 더 힘들다. 그런데 엄마 등에 업힌 아기가 들고 있던 빵이 길바닥으로 떨어졌다. 횡재도 이런 횡재가 없었다. 에고 아까워라. 다 젖었네. 아기 엄마는 아쉽다는 듯 빵을 내려다보다가 종종걸음으로 가버렸다. 그 빵을 집어물었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작았지만 배고픔을 조금이라도 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빵을 물고 카페 쪽으로 가려는데 낯선 수고양이 2마리가 내 주위를 서성이며 노려보았다. 며칠 만에 구한 음식이었다. 다른 고양이들한테 빼앗길 수는 없었다. 빵을 문 채 힘껏 달렸다. 빗줄기가 굵어졌다. 길이 미끄러웠다. 나는 길을 가는 사람들 사이로 뛰어들어 앞으로 내달렸다. 그러다 뭔가에 부딪혔다. 나는 정신을 잃었다. 연우야, 오랜만에 시장 좀 들르려고 하는데. 아빠가 차에 시동을 걸며 내 눈치를 살폈다. 가. 괜찮겠어? 뭐가? 나는 치미를 댔다. 아빠가 말하는 시장은 내가 싫어하는 그 재래시장이다. 그 시장 골목에는 엄마와 얽힌 추억이 많이 남아있다.
그곳에는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혼인잔치를 할 때 신발을 맞춰 신었던 구두방이 있었다. 엄마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외할머니는 그곳에서 가죽 구두를 맞춰주었단다. 리본 장식이 달린 촌스러운 그 구두 때문에 입학한 뒤 한참 놀림감이 되었다지만 엄마는 유치원 졸업식 때 신을 내 구두를 거기서 맞춰주었다. 3대째 구두방을 운영하던 화교 출신 주인 할아버지가 암투병으로 더는 구두를 만들 수 없을 것 같다며 갑오로라도 남겨두고 싶다고 했다. 신발장에는 아직도 그 구두가 굽도 닳지 않은 채 놓여 있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그 시장 어귀에 있는 2평 남짓한 작은 가게에서 열쇠와 가죽 제품을 수리하는 일을 하셨다고 한다. 엄마와 자주 가던 중국식 만두 가게는 외할아버지가 하루 장사를 마치고 꼭 만두와 공갈빵을 사오던 곳이라고 했다. 엄마도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달콤한 공갈빵을 사왔다. 그곳에는 엄마와 자주 가던 반찬가게, 지글지글 끓는 기름솥에 닭을 통째로 넣어 튀겨주는 치킨집, 텔레비전에 나와 유명해졌다는 김구이집이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아빠 혼자 반찬거리를 사온 적은 있어도 나는 그 시장에 발을 디디지 않았다. 마지못해 시장에 가겠다고 한 것은 아빠 표정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이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들어갔더니 시장 어귀에 리모델링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문을 닫았네. 아빠가 아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오랜만에 돈가스랑 김이랑 밑반찬 좀 두루두루 사려고 했는데 아빠는 내 눈치를 흘끗흘끗 보다가 말했다. 온 김에 우리 점심이나 먹을까? 그러지 뭐. 뭐 먹을래? 아빠는 또다시 내 눈치를 보았다. 아무거나. 우동 괜찮아? 상관없어. 진짜? 그렇다고. 아빠가 말한 곳은 엄마와 자주 가던 우동집이다. 벌써 40년째 한 자리에서 우동과 만두, 메밀국수를 판다. 엄마 아빠가 고등학생일 때부터 단골집이라고 했다. 나는 엄마 흔적이 있는 곳은 가고 싶지 않은데 아빠는 이상하게 엄마 흔적이 있는 곳만 골라 가고 싶어 했다. 우동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주말에 오면 꽤 길게 줄을 서는데 점심시간보다 좀 늦어서 그런지 한산했다. 아빠는 늘 엄마와 앉던 그 자리로 가 앉는다. 3년 만에 왔는데도 4년 전 어느 신문에 난 맛집 기행 기사를 넣은 액자가 벽에 걸린 그대로다. 어머, 오랜만이네요. 주인 아줌마가 아빠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를 한다. 아줌마는 엄마와 고등학교 동창이다. 엄마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첫 발령을 받을 즈음 아줌마는 어머니가 하던 우동집을 물려받았다고 했다. 아줌마가 아빠와 나를 살피며 뭔가 물으려다 꿀꺽 삼켰다. 아빠가 내 눈치를 보며 얼른 주문을 했다. 튀김 우동 2, 통만두 하나 주세요. 아줌마가 우동을 가져다 주며 그에 물었다. 이사 가셨다면서요? 네. 저는 몰랐어요. 지난번에 동창회 갔다가 소식 들었어요. 왜 이렇게 안 오시나 궁금해하기만 했어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줌마가 슬쩍 내 눈치를 보며 물었다. 오늘인가요? 아니요, 어제입니다. 그래서 장모님 모시고 추모원에 다녀왔습니다. 벌써 햇수로 3년이네요. 주인 아줌마가 슬픈 목소리로 말을 해놓고는 얼른 내 눈치를 살폈다. 나는 모르는 척했다. 저희 당분간 문 닫아요. 아줌마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말을 던졌다. 아니, 왜요?
여기 건물 리모델링 한대요. 구청에서 여기를 역사 관광 지역으로 만든다고 해서 상가들이 대부분 리모델링을 할 거예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나쁠 게 없지만 공사하는 동안은 장사도 못할 거고 리모델링 하고 나면 월세도 오를 것 같고 걱정이 많아요. 사는 사람들은 우린데 왜 개발 계획은 겨우 4년 임기의 청장이나 사장이 다 하는지 없는 사람들만 죽어나는 건 변하지 않네요. 아빠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세상이 변하질 않네요. 에고, 모처럼 오셔서 식사하시는데 맛있게 드세요. 주인 아줌마가 간 뒤 아빠가 우동 국물을 마시며 혼잣말을 했다. 우동 맛은 변함없는데 아빠와 나는 우동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왔다. 우동집을 나와 주차장으로 가려고 길을 건널 때였다. 갑자기 뭔가가 내 발목에 부딪혔다. 깜짝 놀라 내려다보니 고양이였다. 고등어 무늬 고양이였는데 얼마나 말랐는지 갈비뼈가 그대로 보였다. 아니,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아빠가 어리둥절해서 나랑 고양이를 번갈아 보다가 허리를 숙여 쓰러져 있는 고양이를 살폈다. 언뜻 봐서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다. 죽었지? 아니, 숨은 쉬어. 얼마나 기운이 없으면 사람 발목에 부딪혔다고 기절을 하지? 눈곱이 잔뜩 끼어서 앞도 안 보였겠다. 부딪혀서 쓰러졌다기보다 탈진한 것 같은데? 아빠가 고양이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살피더니 말했다. 일단 병원에 데려가 보자. 나는 정색을 하며 아빠를 말렸다. 안 돼, 그냥 가. 어차피 죽을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그냥 가자고? 아빠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고양이를 감싸 안았다. 우리 가는 동물병원까지 여기서 10분밖에 안 걸려. 그럼 그냥 병원에만 가는 거다? 입양하자고 그러면 안 돼? 왜? 괜히 길에서 살던 애 데려갔다가 또롱이한테 병이라도 옮기면 안 되잖아. 그런 걱정은 나중에 하고 일단 가보자. 고양이를 진찰한 수의사가 말했다. 영양실조에다 탈수가 심각해요. 이를 보면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얼마 전 출산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젖이 다 말랐어요. 아기들이 다 죽었거나 잃었거나. 세상에 가엾기도 해라. 아빠 눈에 눈물이 글썽인다. 정말 못 말린다. 한 일주일은 입원해서 상태를 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입양할 생각이 있으세요? 아빠가 나를 보았다. 내가 눈길을 외면하자 수의사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몸이 좀 좋아지면 중성화 수술을 해서 방사를 하거나 다른 데 입양을 알아볼 수도 있고요. 아니요, 살릴 수만 있으면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저희 고양이도 외로워하는 것 같고. 아빠는 또 사고를 쳤다. 아빠, 너도 중학생 되고부터 또롱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 또롱이한테도 친구가 필요해. 그렇다고 개 2마리에다 고양이까지 2마리나 키우자고? 게다가 아빠가 길고양이들한테 주는 사료값도 장난 아닌데. 내 말에 수의사가 웃으며 말했다. 어째 아드님이 더 어른스러워요? 아주 잔소리꾼입니다. 아빠는 수의사한테 멋쩍게 대답을 하고 나를 보며 말했다. 돈 걱정은 네가 안 해도 돼. 수의사가 말했다. 너무 부담되면 연락 주세요. 얘가 좀 행색이 나아지면 제가 블로그에 올릴게요. 아니요, 제가 입양해 가겠습니다. 그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 도서였습니다. 그럼 이만 마칠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